중국 외교부가 다급하게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제한된 기자들만 들어올 수 있었고 질문도 받지 않고 황급히 떠나버렸는데요. 중국에서 발견된 이 문서 때문에 세계 역사학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무슨 일인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동양 문화와 문자의 역사를 연구하는 학자 마르탱입니다. 사실 제가 겪은 일은 그 누구도 믿기 어려울 거라 생각해요. 저도 일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으니까요. 소르본 대학에서 문자 발달사와 언어학을 전공한 저는 항상 한자에 매료되어 있었습니다. 중국의 깊은 역사와 복잡하면서도 아름다운 한자의 구조는 단순한 문자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한자의 한 획에는 수천 년의 역사가 숨쉬고 있다고 느꼈어요. 그 깊이를 탐구하고 싶다는 열망은 저를 동양으로 이끌었죠. 파리의 작은 연구실 창가에 앉아 한자의 역사적 맥락을 연구하던 날들이 생각나요. 겨울비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먼 동양의 글자들을 따라 그려보곤 했죠. 그렇게 몇 년을 보내다 보니 한자와 동아시아 문명의 연속성이라는 논문을 완성하게 되었어요. 그 논문이 제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 논문을 통해 베이징 대학에서 초청장을 받게 되었죠. 그땐 얼마나 기뻤는지 모르겠어요. 중국에서는 제 논문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중국 정부가 지원하는 특별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해달라고 했어요. 한자의 우수성과 문화적 가치를 더 깊이 연구할 수 있는 기회였죠. 가방을 싸면서도 믿기지 않았어요. 제가 꿈꿔왔던 그 나라 한자의 고향으로 가게 된 거예요. 베이징에 도착한 첫날, 공기는 차가웠지만 제 마음은 뜨거웠습니다. 택시 창문 너머로 보이는 베이징의 거리, 현대적인 건물들 사이로 보이는 고대 건축물들, 그리고 거리를 가득 메운 한자로 된 간판들, 그 모든 것이 제게는 마법 같았어요. 이곳에서 저는 한자의 비밀을 더 깊이 파헤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죠. 대학 캠퍼스에 들어서자 오래된 나무들과 고풍스러운 건물들이 저를 반겼어요. 제 연구실이 될 고문서 보관소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웅장했습니다. 천년의 세월이 담긴 황실 문서들, 비밀 메모들, 그리고 아직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귀중한 자료들이 가득했거든요. 이곳에서 많은 역사학자들이 꿈꿔왔던 연구를 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베이징 대학에서는 저의 연구 파트너로 중국인 여성 학자 리우 메이화를 소개해 주었어요. 메이화는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이었죠. 그녀의 눈빛은 깊고 지혜로웠지만 어딘가 말하지 못할 비밀을 간직한 듯한 느낌이 들었죠. 그땐 그저 낯선 서양 학자에 대한 경계심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나중에서야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이해했죠. 중국에 도착했을 때 저의 연구 목표는 분명했어요. 왜 한자가 동아시아에서 수천 년 동안 살아남았는지, 그 복잡한 구조가 어떻게 중국의 정치와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했는지 밝혀내는 것이었죠. 이런 질문들의 답을 찾기 위해 명나라 시대의 황실 문서들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아침마다 고문서 보관소의 차가운 공기를 마시며 저는 역사의 페이지를 한 장 넘긴다는 생각에 너무 즐거웠어요. 물론 어떤 문서는 해석하는데 며칠이 걸리기도 했죠. 하지만 그 과정 자체가 저에겐 보물을 찾는 여정 같았어요. 그리고 저의 연구 파트너 메이화는 정말 비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명나라 시대의 행정 문서부터 황실의 비밀 기록까지 모든 자료에 정통했죠. 그녀의 도움 없이는 이 방대한 자료들을 모두 해석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가끔씩 메이화의 자리에 가까이 갈 때 그녀가 슬쩍 숨기는 문서들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분류 작업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 제가 보지 못하도록 숨기는 게 분명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당시엔 큰 의미를 두지 않았어요. 그저 개인적인 연구 자료인가 보다 싶었죠. 그렇게 연구를 시작한 지 약 한 달쯤 됐을 때 우연히 발견한 목록이 제 눈길을 끌었어요. 금서 목록이라고 쓰인 오래된 종이 한 장이었죠. 거기엔 황실에서 금지한 책과 문서들, 이름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특히 눈에 띄었어요. 신문자 연구 보고서라는 15세기 후반 명나라 시대의 문서였죠. 명나라 시대 학문 정책에 관한 문서들을 정리하다 발견한 그 금서 목록은 제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대부분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내용을 담은 책들이었지만 신문자 연구 보고서라는 제목 옆에는 극비라는 표시가 3번이나 찍혀 있었어요. 저는 당장 이 보고서를 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죠. 메이화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저는 지하 보관소로 가서 그 문서의 위치를 찾아 헤맸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금서 목록에 적힌 암호 같은 위치 표시는 지하 보관소의 특별 구역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지하 보관소로 내려가는 좁은 계단은 어둡고 습기가 가득했어요. 특별 구역은 보통 철제문으로 막혀 있었지만 다행히 그날은 메이화가 미리 문을 열어두었죠. 먼지가 두껍게 쌓인 서가들 사이로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문서를 찾아갔습니다. 구석 가장 안쪽의 낮은 선반에서 마침내 발견한 문서는 검은 천으로 쌓여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먼지를 털어내고 문서를 펼치는 순간 첫 페이지에 쓰인 제목이 제 온몸에 전율을 일으켰습니다. 조선의 훈민정음 연구 및 중국 문자 체계 개혁 가능성 검토라고 적혀 있었죠.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이건 한자가 아닌 다른 문자 체계에 관한 연구 보고서였던 거예요. 그것도 중국의 공식 문자 체계를 개혁하려는 목적으로 말이죠.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저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충격적이었어요. 명나라 시대 학자들이 조선의 한글에 대해 상세히 연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한글의 창제 원리부터 문자 구조, 발음 체계까지 깊이 분석했더군요. 놀라운 건 그들의 평가가 매우 긍정적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보고서에는 한글이 직관적이고 체계적이며 백성들이 쉽게 배울 수 있는 혁신적인 문자 체계라고 평가하고 있었어요. 한자의 복잡성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여기고 있었죠. 이 문장을 읽는 순간 제 학문적 세계관이 완전히 흔들렸어요. 한자의 우수성을 연구하러 온 저에게 이것은 너무나 아이러니한 발견이었죠. 더 놀라운 것은 다음 페이지에 적힌 내용이었습니다. 황제가 이 연구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비밀리에 한글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도록 명했다는 기록이 있었어요. 저는 거의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흥분했어요. 중국 황제가 한글을 중국의 공식 문자로 검토하도록 비밀 프로젝트를 지시했다니 이건 동아시아 문자 역사에 관한 기존의 모든 연구를 뒤집을 수 있는 발견이었습니다. 급하게 페이지를 넘기면서 저는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학자들의 이름과 연구 과정 그리고 그들이 마주한 어려움들을 읽었어요. 한글의 구조적 우수성을 인정하면서도 중국 내부에서 강력한 반대 의견이 있었다는 기록도 있었죠. 보수적인 신료들이 한글 도입은 조선에게 문화적 우위를 내주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는 내용이 눈에 띄었어요. 그들에게 한자는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1000년 넘게 중국을 지탱해온 성스러운 문자, 중국의 정체성 그 자체였던 거죠. 하지만 문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저는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연구를 주도했던 학자들이 결국 반역자로 몰려 숙청당했다는 기록이 있었죠. 황제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결국 보수파의 압력에 밀려 프로젝트는 중단되었고 모든 연구 자료는 금서로 지정되어 철저히 은폐되었다고 했습니다. 깊은 생각에 잠겨 있을 때 갑자기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어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메이화가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깜짝 놀란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 눈빛만 봐도 알았어요. 메이화가 이 비밀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요. 저는 메이화가 꽤 오랫동안 이 비밀을 감추고 있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메이화는 저에게 조용히 차 한잔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베이징 외곽의 한적한 찻집으로 향하는 동안 그녀의 침묵 속에 깊은 고민이 느껴졌어요. 오래된 나무 기둥 사이로 흐르는 은은한 조명 아래에서 그녀는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메이화는 자신이 명문 가문 출신이라고 했습니다. 대대로 중국 전통 문화와 문자학을 연구해온 집안이었다고 해요. 그녀의 할아버지는 저명한 한자학자였고 아버지 역시 베이징 대학에서 중국 고전 문헌을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한자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그 깊이를 탐구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믿었다고 고백했어요. 메이화가 들려준 이야기에 따르면 그녀는 베이징 대학에서 최연소 박사 학위를 받을 정도로 뛰어났고 중국 문자학계에 떠오르는 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10년 전 황실 비밀 문서를 연구하던 중 우연히 발견한 신문자 연구 보고서가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고 했어요. 저와 마찬가지로 그녀도 처음에는 그 문서의 진위를 의심했다고 합니다. 중국의 위대한 한자가 외국의 문자로 대체될 뻔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메이화의 눈빛이 흔들리며 그녀는 문서가 진짜라는 확신이 들자 깊은 혼란에 빠졌다고 털어놓았습니다. 한편으로는
학문적 흥미와 역사적 사실을 밝히고 싶은 학자로서의 사명감이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자부심 사이에서 갈등했다고 했어요. 그녀는 이 발견이 역사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이 가져올 파장을 두려워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후 메이화는 비밀리에 한글 연구 프로젝트에 관한 더 많은 자료를 찾아 나섰다고 했어요. 그녀의 학문적 지위와 황실 문서에 대한 특별 접근 권한 덕분에 점차 더 많은 증거를 수집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밤늦게 혼자 문서 보관소에 남아 다른 연구자들의 눈을 피해 자료를 복사하고 정리했다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메이화는 중국 역사의 숨겨진 측면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말했어요. 명나라 시대 일부 진보적 학자들이 얼마나 앞선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들이 어떻게 백성들의 문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혁신적인 방법을 모색했는지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열린 사고방식과 용기가 그녀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고 말하는 메이화의 목소리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이 연구의 위험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중국에서 역사적 금기를 건드리는 것은 단순한 학문적 논쟁을 넘어 정치적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메이화는 이전에도 역사적 진실을 밝히려다 학문적 생명이 끝난 동료 학자들의 사례를 여러 번 목격했다고 했습니다. 메이화가 특히 강조한 것은 중국의 문화적 정체성과 직결된 한자 문제가 얼마나 민감한지였어요. 한자는 단순한 문자 체계가 아니라 중국 문명의 상징이자 자부심의 원천이기 때문에 일부 보수적인 학자들과 정부 당국자들은 이런 종류의 연구를 문화적 배신으로 간주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메이화는 6년 동안 이 비밀을 홀로 간직했다고 말했어요. 그녀의 공식 연구는 계속해서 한자의 역사적 발전과 문화적 가치에 초점을 맞추었고, 한글 연구 프로젝트에 관한 발견은 그녀만의 비밀 서랍 속에 숨겨두었다고 했습니다. 가끔 밤에 홀로 그 자료들을 꺼내보며 언젠가는 이 진실이 올바르게 평가받는 날이 오기를 바랐다고 고백했어요. 메이화는 가끔 이 비밀을 공개하고 싶은 유혹을 느꼈지만 그럴 때마다 그녀를 막는 것은 두려움만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이 발견이 어떻게 해석되고 활용될지에 대한 책임감도 느꼈다고 해요. 잘못된 방식으로 공개되면 이것이 중국과 한국 사이의 문화적 갈등이나 정치적 논쟁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는 말에서 그녀의 학문적 양심이 느껴졌습니다. 그 와중에 제가 베이징 대학에 초청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했어요. 동시에 혹시 제가 금서 목록을 발견한다면 숨겨진 진실을 찾아낼 것이라고 예감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함께 일하는 동안 조심스럽게 저를 관찰했다고 고백했어요. 한편으로는 제가 진실을 발견하기를 바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찾지 않기를 바라기도 했다고 했어요. 제가 위험해질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결국 운명은 정해진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제가 금서 목록을 발견하고 그 핵심 문서를 찾아낸 그 순간 메이화는 더 이상 진실을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고 했어요. 위험할 수 있지만 사실 내면 깊은 곳에서는 제가 자신이 감히 하지 못했던 일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고백했어요. 그러면서 사회적 압력과 정치적 현실 앞에서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나약함을 얘기하며 눈물을 흘리는 그녀의 모습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날 이후 제 연구의 방향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더 이상 한자의 우수성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감춰진 역사의 진실을 찾아 나서는 여정이 시작된 거죠. 그렇게 우리는 비밀리에 연구를 이어갔어요. 낮에는 공식적인 한자 연구를 계속하면서 밤에는 감춰진 한글 프로젝트의 흔적을 찾아다녔죠. 메이화의 도움으로 더 많은 자료를 발견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찾아낸 문서들은 놀라운 사실을 하나둘씩 밝혀주었습니다. 명나라 황제가 한글에 깊은 관심을 가졌다는 것, 그가 한글의 체계성과 학습 용이성에 매료되었다는 것, 그리고 실제로 중국 전역에 한글을 보급하려는 계획까지 있었다는 사실이었죠. 가장 충격적인 발견은 황제의 친필 메모였어요. 그 안에는 한글은 배우기 쉽고 체계적이지만 조선의 문자를 받아들인다면 중국의 권위는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고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황제 자신도 결국 정치적 고려 때문에 이 프로젝트를 포기했던 거예요. 문화적 자존심과 정치적 현실 사이에서 그는 결국 후자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메이화와 저는 이 연구가 얼마나 민감한 주제인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대학 내에서도 우리의 행동을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느 날
대학 학장이 저를 사무실로 불렀어요. 그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학장은 저에게 제가 무슨 연구를 하는지 대학 측은 알고 있으며 계속 이 문제를 파헤치면 프랑스로 돌아가는 것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의 경고는 분명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너무 깊이 와버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역사적 진실을 세상에 알리지 않고는 살 수 없을 것 같았죠. 메이화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이 비밀을 알고 있었지만 말할 수 없었다고 고백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는 그녀의 말에서 저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비밀 연구는 계속되었어요. 위험을 무릅쓰고 우리는 역사의 진실을 찾아 나섰습니다. 가끔은 두려웠지만 그 여정은 너무나 흥미진진했어요. 한자와 한글 두 문자 체계의 운명이 교차했던 그 순간을 발견하는 것은 마치 역사에 숨겨진 퍼즐을 맞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메이화의 도움은 정말 귀중했어요. 그녀는 어느 날 꼭 가봐야 하는 곳이 있다며 저를 이끌었어요. 베이징 대학의 고문서 보관소 안쪽에는 일반 연구자들조차 거의 접근하지 않는 비밀 서고가 있었습니다. 메이화가 조용히 저를 이끈 그곳은 평소에는 삼중 잠금 장치로 굳게 닫혀 있었어요. 그녀의 특별 열쇠로 문을 열자 먼지 쌓인 정막 속에 수백 년의 침묵이 우리를 맞았습니다. 메이화는 이곳이 망각의 서고라 불리며 황실이 지우고 싶었던 역사들이 모여있는 곳이라고 조용히 설명해 주었어요. 그 말에 저는 숨이 멎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비밀 서고의 깊숙한 곳 오래된 서가 뒤편에는 작은 문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메이화가 조심스럽게 벽면의 특정 지점을 눌러 열었어요. 그 안에는 우리가 찾던 한글 연구 프로젝트의 핵심 자료들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숙청당한 학자들의 원본 연구 기록과 황실 내부에서 오갔던 비밀 서신들, 그리고 한글의 우수성을 분석한 상세한 보고서들이었죠. 우리는 밤새 그 자료들을 검토했어요. 황실 내부에서 벌어진 격렬한 논쟁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한글의 체계성과 학습 용이성을 높이 평가한 진보적 학자들과 한자의 전통을 지키려는 보수파 사이에 치열한 대립이 문서 곳곳에 기록되어 있었어요. 한 문서에는 당시 한글 연구를 지지했던 고위 관료가 백성들이 쉽게 글을 배울 수 있다면 제국의 문화와 지식이 더욱 번영할 것이며 한자의 복잡함은 학문의 장벽이 되고 있다는 메모를 남겼습니다. 반면 보수파 신료들은 천년의 역사를 지닌 문자를 버리고 이민족의 문자를 도입한다면 중국의 정체성이 무너질 것이며 백성들이 쉽게 글을 배우면 통치가 더 어려워질 뿐이라고 반박했다는 기록도 있었어요. 황제가 직접 작성한 비밀 칙령도 발견했습니다. 그는 한글 연구를 비밀리에 지원하면서도 정치적 반발을 우려해 이 새로운 문자의 가능성을 충분히 연구하되 공개적인 논의는 삼가고 극비로 진행하라고 지시했던 것으로 보였어요. 다음 날 메이화는 저를 대학에서 멀리 떨어진 교회의 한 폐가로 데려갔어요. 이곳은 한때 숙청당한 학자 중 한 명의 은신처였다고 했습니다. 폐허가 된 집 바닥 아래 숨겨진 작은 지하실에서 우리는 또 다른 충격적인 자료를 발견했어요. 그곳에는 실제로 한글을 중국어에 적용한 실험적 문서들이 있었습니다. 학자들은 한자를 대체할 새로운 표기 체계를 만들기 위해 한글의 원리를 응용했던 거예요. 그들이 창안한 신문자는 한글의 체계를 중국어 발음에 맞게 조정한 것이었습니다. 메이화는 이 학자들이 단순히 한글을 연구한 게 아니라 실제로 한글을 활용해 중국어에 맞는 새로운 문자 체계를 개발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며칠 후 우리는 베이징 북쪽 교회의 한 사찰로 향했습니다. 메이화의 말에 따르면 숙청을 피해 승려로 변장한 학자들이 이곳에서 비밀리에 연구를 계속했다고 해요. 사찰의 스님은 메이화를 알아보시고는 상자를 건네주셨습니다. 상자 안에는 한글 연구 프로젝트가 어떻게 강제로 중단되었는지를 상세히 기록한 문서가 있었어요. 보수파 신료들이 황제에게 제출한 상소문에는 이민족의 문자를 받아들이는 것은 천하의 중심으로서 중국의 위험을 스스로 훼손하는 일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결국 황제는 정치적 압력에 굴복해 프로젝트를 중단시켰고 관련 학자들은 반역죄로 숙청당했다는 기록이었죠. 그런데 자료를 정리하던 중 갑자기 사찰 밖에서 수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스님 한 분이 다급히 들어오셨죠. 그리고는 창백해진 얼굴로 저희를 바라보며 누군가 우리를 감시하고 있으니 얼른 떠나라고 하셨죠. 저희는 급히 핵심 자료만 챙겨
사찰의 뒷문으로 빠져나왔습니다. 물론 그간 위험한 연구라는 생각은 했지만 이제서야 이 발견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실감했어요. 이건 단순한 역사적 발견이 아니라 중국의 문화적 정체성과 직결된 민감한 사안이었으니까요. 호텔로 돌아와 자료를 숨기고 있던 그날 밤 누군가 제 방문을 두드렸어요. 문을 열자 대학의 보안 담당관이 메이화를 데리고 서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엄중했어요. 보안 담당관은 제 연구가 허가된 범위를 벗어났다는 보고가 있었으니 내일 아침 학장실로 출두해야 한다고 통보했습니다. 메이화는 무언의 눈짓으로 조심하라고 경고했어요. 그들이 떠난 후 저는 지금까지 발견한 자료를 어떻게 보호할지 고민했습니다. 이 역사적 진실이 다시 묻히도록 할 수는 없었어요. 한밤중 저는 가장 중요한 문서들을 스캔해 암호화된 파일로 프랑스의 동료에게 보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발견은 세상에 알려져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메일을 보낸 기록들도 모두 지워버렸습니다. 밤새 잠이 오지 않더라고요. 도대체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까 걱정스러운 마음뿐이었죠. 그리고 다음날 아침 식사도 거른 채 저는 학장실로 향했어요. 복도를 걸으며 지난 몇 주간의 발견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글을 중국의 공식 문자로 도입하려 했던 비밀 프로젝트, 그것을 반대했던 보수파들의 격렬한 투쟁, 그리고 마침내 숙청당한 학자들의 슬픈 운명까지 이 모든 역사가 다시 묻혀버릴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학장실 문을 열자 예상치 못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학장뿐만 아니라 중국 문화부에서 파견된 관리들이 엄숙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그들은 저를 향해 차갑고 날카로운 시선을 보냈습니다. 메이화는 구석에 앉아 있었지만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공포로 가득했어요. 학장은 제가 허가되지 않은 문서를 열람했으며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고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제 연구 비자가 즉시 취소될 것이며 48시간 내에 중국을 떠나야 한다고 통보했어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지금까지 수집한 모든 자료를 즉시 반납하고 이에 관한 어떤 내용도 외부에 발설하지 말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 노트북과 연구실에 있던 모든 자료는 압수되었어요. 메이화는 대학에서 해고되었고 그녀의 학문적 경력은 사실상 끝이 났죠. 그녀의 눈에 맺힌 눈물을 보며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어요. 이 모든 일이 저 때문이라는 자책감이 밀려왔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짐을 꾸리면서 저는 무력감에 빠졌어요. 그러나 곧 결심이 섰습니다. 어젯밤 프랑스 동료에게 보낸 파일만이 이제 남은 유일한 증거였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밤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제 호텔 방을 찾아왔어요. 메이화였습니다. 그녀는 위험을 무릅쓰고 저를 만나러 온 것이었어요. 그녀의 손에는 작은 USB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학장실 방문 전에 이미 우리가 발견한 핵심 자료들을 따로 복사해 두었다고 속삭였어요. 그리고 어떻게든 꼭 진실을 밝혀달라고 했죠.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함께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는 프랑스로 돌아가 자료를 분석하고 연구 결과를 발표할 것이고 메이화는 중국 내에서 가능한 추가 자료를 찾아내기로 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부디 몸 조심하라고 부탁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공항으로 가는 길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저는 USB를 여러 겹이 5단에 숨겨두었고 혹시 몰라 여러 개의 복사본을 만들어 다른 소지품 속에 분산시켜 두었습니다. 공항 보안 검색대를 통과할 때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혹시나 제 짐을 더 자세히 검사하거나 출국을 막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그런데 보안 게이트를 통과하는 순간 갑자기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주변의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 쏠렸어요. 심장이 멎는 듯한 그 순간 보안 요원이 저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최대한 태연하게 별도 검사대로 걸어갔지만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더니 여성 보안 요원이 제 코트를 집어들었습니다. 그 코트 안감에 USB 하나가 숨겨져 있었죠. 그녀는 천천히 코트의 주머니를 하나씩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최악의 상황을 그려보았어요. 체포와 신문, 혹은 그보다 더 심각한 상황까지 떠올랐죠. 갑자기 남성 보안 요원도 다가와 무언가를 확인했어요. 그는 코트 안감 부분을 더듬더니 USB를 꺼냈습니다. 그들은 즉시 그 USB를 연결해 내용을 확인했어요. 순간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보안 요원은 USB가 비어있다며 그냥 저를 통과시켜 주었습니다. 그 순간 메이화의 작은 목소리가 제 귓가에 울렸습니다. 미리 저를 위해
빈 USB를 준비해둔 것 같았어요. 다행히 나머지 검사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제 가방과 소지품을 다시 한번 훑어보았지만 다행히도 더 이상의 의심스러운 물건은 발견되지 않았어요. 마지막으로 제 신체 스캔을 마친 후 요원은 통과해도 좋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기적적으로 저는 무사히 비행기에 탑승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안도감도 잠시. 비행기가 이륙하기 직전 2명의 남성이 기내에 들어와 승무원과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저를 향해 다가왔고 제 심장은 멈출 것만 같았어요. 그들은 제 근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지켜보는 듯 했어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메이화가 더 걱정되더라고요. 저야 프랑스로 떠나는 데다 이 2사람이 전부지만 그녀는 완전히 중국 당국의 감시 아래 있을 테니까요. 저는 일부러 공항에서 짐을 찾아 사람이 많은 곳으로 이동했고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어 그 2사람을 따돌렸습니다. 그리고 곧장 연구실로 도착한 후 즉시 동료 교수들과 접촉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들을 발표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몇 주 후 메이화로부터 암호화된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추가 자료를 발견했지만 당국의 감시가 심해져 더 이상 연락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했어요. 마지막 메시지에는 진실은 반드시 세상에 알려져야 합니다. 부디 조심하세요라는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메일 이후 메이화와의 연락은 완전히 끊겼어요. 소식을 들을 수 없어 불안했지만 저는 진실을 밝히는 게 제가 해야 할 몫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더욱 열정적으로 연구에 매달렸고 마침내 잊혀진 혁명 명나라의 비밀 한글 프로젝트라는 제목의 논문을 완성했어요. 논문이 학계에 발표되자 예상대로 폭발적인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역사적 발견의 중요성을 높이 평가했지만 중국 측 학자들은 즉각 반박 성명을 발표했어요. 그들은 제 연구가 조작이며 원본 문서의 진위를 증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소르본 대학에서 열린 국제학술대회에서 베이징 대학의 고위 교수 한 분이 참가해 제 연구를 정면으로 공격했어요. 그는 한글이 명나라 시대 중국 문자 체계로 고려되었다는 것은 역사적 불가능이며 제가 발견했다는 문서들은 근대에 조작된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문화적 자존심과 학자로서의 분노가 뒤섞여 있었어요. 더 나아가 그는 한글의 우수성에 대한 제 평가가 과장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자야말로 인류 문명의 위대한 발명품이며 수천 년의 역사와 철학을 담은 문화적 보고라는 것이었죠. 그에 따르면 한글은 단순히 발음 표기를 위한 도구에 불과하며 한자가 가진 상형적 철학적 깊이를 결코 따라갈 수 없다고 했어요. 이 비판에 맞서 저는 차분하게 반박의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우선 제가 발견한 문서의 종이질과 먹의 성분 그리고 문체에 대한 과학적 분석 결과를 보여주었어요. 이 모든 것이 명나라 시대의 것임을 증명하는 증거였습니다. 또한 여러 독립적인 국제학자들이 이 문서의 진위를 확인했다는 사실도 언급했죠. 한글의 우수성에 관해서는 저는 과학적 관점에서 접근했습니다. 한글의 창제 원리가 얼마나 체계적이고 혁신적인지 또 문자 학습의 효율성 측면에서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했어요. 한자의 문화적 역사적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문자로서의 기능적 측면에서는 한글이 갖는 우수성을 객관적 데이터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일반 백성의 문맹률을 낮추는 데 있어 한글이 가져온 혁명적 변화였어요. 저는 조선에서 한글 보급 후 문해율이 크게 상승했던 역사적 사례를 들며 명나라 학자들이 바로 이 점에 주목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들에게 한글은 단순한 외국의 문자가 아니라 지식 민주화의 도구였을 거라고요. 이 학술 논쟁은 단순한 문자학의 영역을 넘어 문화적 정체성과 권력의 문제로 확장되었습니다. 중국 측 학자들은 제 연구가 중국 문화의 위상을 깎아내리려는 서구의 시도라고 해석했고 저는 그것이 오히려 명나라 시대 개혁적 학자들의 선구적 시각을 재조명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어요. 논쟁이 가장 치열했던 순간 놀랍게도 한 중국계 캐나다 학자가 저를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과거 교류 기록을 통해 유사한 내용을 발견했다고 증언했어요. 그가 공개한 고대 문서에는 한글에 매료되어 비밀리에 연구하던 명나라 학자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증언은 학술계에 큰 충격을 주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중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이 연구를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서방의 음모라고 규정했어요. 저의 중국 입국은 영구적으로 금지되었고 중국 내 모든 학술기관과의 협력도 차단되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메이화가 국가기밀 유출이라는 혐의로 체포되었다는 소식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연구는 세계 각국의 언어학자들과 역사학자들 사이에서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한글에 관심이 많았던 학자들은 열광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한글이 단순히 조선의 문자가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의 문자 발달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뻔했다는 사실은 많은 이들에게 새로운 역사적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가슴 아픈 것은 메이화의 소식이었어요. 그녀는 비공개 재판 끝에 7년형을 선고받았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그녀의 희생은 저에게 엄청난 죄책감을 안겨주었죠. 동시에 그녀의 용기는 제게 이 진실을 끝까지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을 더욱 깊이 새겨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익명의 소포가 제 연구실로 배달되었어요. 발신인은 없었지만 내용물을 보고 저는 누구인지 즉시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메이화가 숨겨두었던 또 다른 자료였어요. 그녀는 체포되기 전에 이 자료를 안전한 곳에 맡겨두었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통해 저에게 전달되도록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메이화의 희생을 떠올리며 이 연구를 계속해 나가리라 다짐했어요. 그리고 언젠가 메이화를 꼭 구해내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죠. 과거 학자들이 꿈꾸었던 혁명은 정치적 현실에 가로막혔지만 그 정신은 살아남아 500년이 지난 지금 마침내 세상의 빛을 보게 된 것이었어요. 그리고 언젠가 메이화도 빛을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어요. 한국은 다 보여주기식이잖아. 이게 진짜라고. 한국을 방문한 중국 경찰대 신입생들이 기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상류층 학생들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일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베이징의 공안대학교에 다니는 신입생 류샤오밍입니다. 올해 20살이고 공안대학에 입학한 지 이제 막 2달이 지났지만 놀라운 기회가 찾아왔어요. 저는 성적 상위 10% 학생들만 선발된다는 공안고시 특별시찰단에 뽑히게 되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매년 각국의 치안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우수 학생들을 파견하는데 올해는 제가 한국팀에 배정되었죠. 솔직히 말하면 부모님께서 모두 공안 출신이라 어릴 때부터 경찰이 되는 것이 제 꿈이었어요. 아버지는 베이징 공안국에서 20년 넘게 근무하셨고 어머니도 공안부 행정과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항상 가족 식사 시간에는 중국의 치안 시스템이 얼마나 선진적이고 효율적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어요. 특히 아버지께서는 다른 나라의 경찰 시스템이 중국보다 얼마나 뒤떨어져 있는지를 자주 강조하셨습니다. 한국에 대한 제 인식도 그런 환경에서 형성되었죠. 중국 공식 미디어와 학교 교육에서는 한국을 범죄가 만연한 위험한 나라로 묘사했고 저는 그것을 의심 없이 받아들였어요. 가끔 인터넷에서 한국이 안전하다는 이야기를 보기도 했지만 그건 한국 정부가 자국의 이미지를 위해 만들어낸 선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진실은 중국 정부의 공식 자료에 있다고 믿었죠. 시찰단 모집 공고를 봤을 때 저는 망설임 없이 지원했어요. 이것은 제 학점과 이력에도 도움이 될 테고 무엇보다 한국의 치안 문제점을 직접 확인해 중국의 우수성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면접에서 교수님이 지원 이유를 물었고 저는 중국과 한국의 치안 시스템을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우수성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어요. 교수님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셨고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합격자 명단에는 저를 포함해 8명의 학생이 있었고 그중 1명이 제 친구 리엔이었습니다. 성적도 뛰어나고 영어도 잘했지만 뭔가 다른 목적이 있어 보였어요. 그게 뭔지 그때는 알 수 없었죠. 출국 전 일주일 동안 우리는 한국의 치안 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받았어요. 공안부에서 나온 강사는 한국의 범죄 통계와 치안 관리 체계의 문제점 그리고 사회 불안정성에 대한 자료를 상세히 보여주었죠. 특히 강조된 것은 한국의 높은 성범죄율과 학교 폭력 그리고 노인 대상 범죄였습니다. 강사는 한국에서는 밤에 여성들이 혼자 다니지 못할 정도로 위험하다고 설명했어요. 모든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열심히 했지만 리엔만은 의문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브리핑에서 시찰단장은 우리의 임무를 분명히 했어요. 그는 한국의 치안 문제점을 철저히 조사하고 중국의 치안 시스템이 얼마나 우월한지 증명할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실상 결론은 이미 정해진 상태에서 우리는 그저 증거만 찾으면 되는 것이었죠. 저는 중국의 우수한 치안 체계를 비교할 생각에 들떴습니다. 그런데 출국 전날 밤
리엔이 제 방에 찾아와 한국이 정말 그렇게 위험한 나라라고 생각하는지 물었어요. 저는 우리가 배운 자료들이 모두 그렇게 말하며 게다가 정부 공식 자료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리엔은 한숨을 쉬며 가보면 알겠지 라며 조용히 방을 떠났습니다. 그때는 리엔의 말이 무슨 의미인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죠. 저렇게 억지로 가는 거라면 차라리 기회를 다른 친구에게 주면 더 좋았을 걸 아깝다는 생각마저 들었죠.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하는 날이 왔어요. 공항에서 부모님께 작별 인사를 드렸고 아버지는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나라가 얼마나 안전하고 선진적인지 더 깊이 깨닫게 될 거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저는 자신감 넘치게 고개를 끄덕였죠. 그런데 비행기에 올라타면서 좀 이상한 점을 느꼈습니다. 한국행 비행기라 한국 승객들도 많았고 저는 한국 승객들을 유심히 관찰했죠. 의외로 그들은 매우 조용하고 질서정연했습니다. 소란을 피우거나 무례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것은 제가 기대했던 모습과는 달랐죠. 한국인들은 무질서하고 시끄러울 것이라 생각했는데 최소한 비행기 안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리엔에게 속삭이며 얘기했더니 한국인들은 원래 질서를 잘 지킨다며 얘기했어요. 마치 원래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요. 저는 비행기 아니니까 그렇지 실제 한국 사회는 다를 거라고 말했습니다. 리엔은 미소만 지을 뿐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기내식이 나왔을 때도 한국 승객들의 행동은 매우 정돈되어 있었고 승무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작은 의문이 생겼지만 곧 떨쳐버렸어요. 이건 그저 표면적인 모습일 뿐이며 실제 한국 사회의 모습은 다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비행기가 서서히 고도를 낮추며 한국의 땅이 시야에 들어왔어요. 주변 학생들과 함께 창밖을 내다보니 정돈된 도시 풍경이 눈에 들어왔죠. 고층 빌딩들이 질서정연하게 늘어서 있고 도로는 반듯하게 뻗어 있었어요. 이런 모습은 한국이 무질서하다는 우리의 인식과는 달랐지만 저는 겉모습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인천공항에 착륙하자 시찰단장이 우리에게 마지막 주의사항을 전달했어요. 그는 우리의 목적이 한국 치안의 문제점을 찾는 것이며 어떤 상황에서도 객관성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인들의 작은 행동에 의미를 두기보단 우리가 원래 알고 있었던 대로 판단하면 될 일이었죠. 비행기에서 내려 인천공항 터미널로 들어서자마자 저는 예상치 못한 광경에 당황했습니다. 공항은 믿기 힘들 정도로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어요. 바닥은 반짝거렸고 사람들은 질서 있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시찰단 친구들도 저와 같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는 듯했죠. 공항이니 당연히 깨끗하게 관리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제 믿음을 바로잡으려 했어요. 결국 이건 단지 외국인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표면적인 모습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납득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때 공항 천장과 벽면에 설치된 수많은 CCTV 카메라가 눈에 들어왔어요. 저는 한국도 중국처럼 국민들을 감시하는 것이라 여기며 약간의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리에는 그것이 감시가 아니라 보안을 유지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장치일 것이라는 의견을 조용히 내비쳤어요. 저는 중국에서도 CCTV가 국민 감시의 도구였던 만큼 한국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 확신하며 말도 안 된다고 했죠. 출입국 심사를 기다리며 우리 시찰단은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렸어요. 의외로 사람들은 침착하게 줄을 서 있었고 새치기 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심사 과정이 매우 신속하게 진행된다는 점이었죠. 중국의 출입국 심사는 보통 긴 시간이 걸리고 까다로운 절차가 많은데 여기서는 모든 것이 빠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심사를 마치고 수화물을 찾은 우리는 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가기 위해 단체 버스를 탑승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도시 풍경이 펼쳐졌어요. 깔끔하게 정리된 도로와 질서 있게 달리는 차량들, 그리고 깨끗한 거리. 이것은 우리가 배웠던 한국의 모습과 일치하지 않았어요. 이 역시 외국인들이 많이 다니는 지역만 깨끗하게 관리되는 것이라며 보여주기식이라는 생각을 했죠. 아니나 다를까 시찰단장은 한국의 겉모습에 속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는 표면적으로 질서 있어 보일지 모르지만 그건 다 공항 근처라 외국인에게 보여주기 위해 아르바이트들을 섭외한 거라고 했죠. 그제서야 한국의 모습들이 이해가 갔어요. 차이나타운으로 이동하는 동안 창밖을 보며 좀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거리는 사람들로 붐볐지만 놀랍게도 질서 정연했죠. 사람들은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렸고 무단횡단하는 사람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번화가에서는 신호등을 무시하고 길을 건너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여기서는 모든 사람이 자발적으로 규칙을 지키는 것 같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것이 경찰의 감시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저는 경찰이 거의 보이지 않는데도
이렇게 질서가 잘 유지되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했고 중국에서는 대부분의 번화가에 경찰이나 순찰대가 배치되어 있다는 것을 떠올렸어요. 그때 멀리서 한 경찰관이 관광객으로 보이는 사람들과 대화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경찰관은 미소를 지으며 친절하게 길을 안내하고 있었죠.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내심 비웃었습니다. 경찰이 시민들과 너무 친근하게 지내면 어떻게 법과 질서를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어요. 중국에서는 경찰이 항상 위험 있고 권위적인 태도를 유지했기 때문에 한국 경찰의 친근한 모습은 제 관점에서는 약점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경찰이 권위를 갖지 못하면 시민들이 법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라 생각했어요. 그러나 리에는 이번에도 조용히 관찰만 할 뿐이었어요. 그는 어떤 판단도 내리지 않고 그저 눈앞에 펼쳐진 모든 것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듯 했습니다. 저는 리엔이 왜 그렇게 조용한지 궁금했지만 지금은 우리의 임무에 집중해야 했어요. 일부 지역만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이라며 실제로는 범죄가 많은 위험한 곳들이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다음 날엔 제가 이때까지 봐왔던 것들을 볼 수 있을 거라 기대하며 도착해서는 금세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우리 시찰단은 호텔 로비에 모였습니다. 오늘의 일정은 한국 경찰이 자주 출동한다는 서울의 우범지대를 방문하는 것이었어요. 시찰단장은 우리가 오늘 방문할 곳이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며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그는 오늘 우리가 한국의 어두운 면을 볼 기회가 있으며 이곳이 바로 우리가 찾던 한국의 실체라고 강조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어제 본 정돈 된 서울의 모습은 분명 표면적인 것이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오늘 방문할 곳에서 내가 알고 있던 한국을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죠. 우리는 전용 버스를 타고 서울 외곽의 한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도시 중심가를 벗어나자 주변 환경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반듯한 고층 건물들이 점점 낮아지고 거리도 어제 본 곳보다는 조금 지저분해 보였습니다. 버스가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저는 창밖을 통해 낡은 건물들과 좁은 골목길을 볼 수 있었어요. 버스에서 내리자 공기도 약간 탁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런 모습은 제가 기대했던 위험한 한국의 이미지와 조금 더 일치했죠. 시찰단장은 현지 가이드라며 한 사람을 소개했고 이 지역의 특성에 대해 물었습니다. 가이드는 이곳이 서울에서 상대적으로 범죄율이 높은 지역 중 하나라고 설명했어요. 특히 야간에 절도, 폭행 등의 사건이 종종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시찰단장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가이드의 설명을 듣고 중국에서 들었던 한국의 모습이 사실임을 확인한 것 같다고 말했어요. 다른 학생들도 동의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죠. 이제야 우리가 알고 있던 한국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우리는 좁은 골목길을 따라 걸으며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몇몇 노숙자들이 길가에 앉아 있었고 일부 건물은 낙서로 더럽혀져 있었어요. 조명이 어두운 골목에서는 몇몇 젊은이들이 담배를 피우며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곳은 밤에 정말 위험할 것 같다고 생각하며 우리가 배운 대로 한국에는 치안이 좋지 않은 곳이 많다는 점을 시찰단 친구들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리에는 조용히 제 팔을 잡아당기며 주변을 자세히 보라고 했습니다. 그가 가리킨 곳을 보니 골목에 모여있는 사람들 중 상당수가 외국인으로 보였어요. 동남아시아나 중동 출신으로 보이는 사람들이었죠. 리에는 이곳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대부분이 외국인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한국인 범죄자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주변을 다시 유심히 살펴봤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았죠. 우리가 문제적 인물로 생각했던 사람들 대부분이 한국인이 아니었어요. 이 발견은 제 생각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만약 이 우범지대의 문제가 주로 외국인들 때문이라면 한국의 치안 시스템 자체를 비난하기는 어려울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제 선입견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 지역을 돌아다녔고 시찰단장은 우리에게 사진을 많이 찍으라고 권장했어요. 그는 이런 모습들이 바로 우리가 보고서에 담아야 할 한국의 실체이며 중국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다른지 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사진을 찍으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의문이 들었어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곳은 분명 서울의 가장 좋지 않은 지역 중 하나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으로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대체로 질서를 지키고 있었고 폭력적인 상황도 없었거든요. 다음은 차이나타운 방문으로 이어졌어요. 버스로 이동하는 동안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금까지 본 한국의 모습은 제가 기대했던 것과는 많이 달랐어요. 물론 방금 본 우범지대는 분명 문제가 있는 곳이었지만 그조차도 제가 상상했던 범죄가 만연한 위험한 도시와는 거리가 있었죠. 차이나타운에 도착하자 중국어 간판들과 중국식 건물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곳은 중국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었고 우리 시찰 계획에는 현지 중국 상인들과의 인터뷰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중국 식료품점이었습니다. 가게 주인은 50대의 중국인 남성이었고 한국에서 15년 넘게 살았다고 했어요. 시찰단장은 그에게 한국에서의 생활, 특히 치안 관련 경험에 대해 물었습니다. 가게 주인은 한국 사람들이 가게에 와서 물건을 훔치고 가게를 엉망으로 만들 때가 많다며 특히 젊은이들이 예의가 없고 외국인인 자신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어요. 시찰단장은 이 대답이 우리가 찾던 증거라고 생각하며 만족스러워했죠. 다음으로 방문한 중국 음식점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음식점 주인은 한국 경찰이 외국인 상점에 대한 범죄에 무관심하다고 불평했어요. 그는 신고해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한국 치안이 엉망이라고 했죠. 시찰단장은 이 모든 증언을 녹음하고 학생들에게도 자세히 기록하라고 지시했어요. 그는 이런 증언들이 한국 치안의 실체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라고 강조했습니다. 차이나타운에서의 인터뷰를 마친 후 시찰단장은 오늘 우리가 본 것들이 한국의 진짜 모습이라며 중국과 달리 한국에는 이렇게 우범지대가 존재하고 외국인에 대한 차별도 심각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중국에서는 이런 우범지대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저는 리엔에게 오늘의 경험에 대해 물었습니다. 리엔은 잠시 침묵하다가 우리가 본 것은 한국의 일부분일 뿐이며 전체를 보기 위해서는 더 넓은 시각이 필요하다고 조용히 대답했어요. 그러면서 리엔이 작은 목소리로 제게 오늘 저녁에 계획이 있는지 물었어요. 저는 특별한 계획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리엔은 오늘 밤 함께 나가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다고 했어요. 그의 말에 저는 놀랐습니다. 시찰단의 공식 일정을 벗어나는 것은 규칙 위반이었고 게다가 밤에 낯선 도시를 돌아다니는 것은 위험할 수도 있었어요. 저는 시찰단 규칙을 어기면 큰일 나며 밤에 한국을 돌아다니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하며 그의 제안을 거절했어요. 그러나 리엔은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말 한국이 그렇게 위험한 나라라면 직접 확인해보는 것이 어떻겠냐며 지금까지 본 것은 모두 통제된 환경이라 진짜 한국을 알고 싶다면 직접 경험해봐야 한다고 했어요. 그의 말은 일리가 있었지만 저는 여전히 망설였습니다. 그때 시찰단장이 우리를 부르는 소리의 대화는 일단 중단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서울의 한 경찰서를 방문해 한국 경찰 시스템에 대해 배울 예정이었어요. 버스에 오르며 저는 리엔의 제안에 대해 계속 생각했습니다. 위험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호기심도 느껴졌어요.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왜 그렇게 직접 확인하고 싶은지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리엔은 사실 자신은 VPN을 통해 유튜브에서 한국의 실제 모습을 많이 봤다고 조용히 말했어요. 그가 본 것은 우리가 배운 것과 많이 달랐고 그래서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리엔이 VPN을 사용해 중국의 인터넷 검열을 우회한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어요. 불법이나 다름없거든요. 저는 그가 본 정보가 왜곡된 것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리엔은 고개를 저으며 자신이 본 것은 단순한 한국인들의 일상 브이로그였고 왜곡할 이유가 없는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이었다고 설명했어요. 그래서 더 궁금해졌다고 했습니다. 리엔의 진정성 있는 태도와 호기심이 제 마음을 움직였어요. 결국 저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오늘 밤에 같이 나가보기로 했지만 너무 늦게까지 돌아다니지는 말자고 했어요. 저녁 식사 후 우리는 다른 시찰단 학생들에게 피곤하다는 핑계를 대고 일찍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잠든 시간에 조용히 호텔을 빠져나왔어요. 서울의 밤거리는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도심 지역은 여전히 밝고 활기찼으며 많은 사람들이 거리를 걷고 있었어요. 놀랍게도 혼자 다니는 여성들도 많았습니다. 저는 생각보다 훨씬 안전해 보인다며 하지만 이곳은 번화가니까 당연한 것이 아닐까 하는 의문을 제기했어요. 그러자 리엔은 다른 지역도 가보자고 했습니다. 우리는 지하철을 타고 조금 외곽 지역으로 이동했어요. 외곽 지역에 도착했지만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거리는 여전히 깨끗했고 사람들은 큰 불안감 없이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일부 지역은 조금 어두웠지만 어제 본 우범지대보다는 훨씬 안전해 보였습니다. 우리가 한 주택가를 지나고 있을 때 순찰 중인 경찰차를 발견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긴장했지만 리엔은 오히려 가까이 가보자고 했어요. 그는 한국 경찰이 실제로 어떻게 일하는지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경찰차를 따라갔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그들의 활동을 관찰했어요. 경찰관들은 차에서 내려 주변을 순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길거리의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인사하고 가끔 짧은 대화를 나누기도 했어요. 한순간 몇몇 외국인 노동자로 보이는 사람들이 경찰관에게 먼저 다가가 뭔가를 물어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경찰관은 친절하게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지도 앱을 보여주며 길을 안내해주고 있었어요. 이 광경은 제게 충격적이었어요. 중국에서는 외국인들,
특히 신분이 불안정한 노동자들이 경찰을 피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하지만 여기서는 그들이 오히려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중국이라면 경찰을 보면 피했을 텐데 왜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경찰에게 다가가는 것인지 의문을 품었어요. 그러자 리에는 조용히 아마도 한국에서는 경찰이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신뢰의 대상이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밤거리를 걸으며 한국의 야간 치안 상황을 관찰했어요. 몇 시간 동안 돌아다녔지만 우리가 우려했던 위험한 상황은 전혀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밤늦게까지 안전하게 운영되는 상점들, 편안하게 귀가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도저히 믿기지가 않았고 실제 근무 중인 경찰관과 직접 대화해 보고 싶다고 했어요. 호텔에서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한 지구대가 있었습니다. 가는 길에 저는 계속해서 긴장했어요. 외국인인 우리가 갑자기 경찰서에 나타나 질문을 던진다면 의심을 살 수도 있었죠. 그러자 리에는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며 그냥 중국에서 온 대학생이고 한국 경찰 시스템에 대해 배우고 싶다고 하면 된다고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했을 때 건물은 생각보다 훨씬 개방적이고 밝은 분위기였어요. 입구에는 민원실이라는 안내판이 있었고 누구나 들어갈 수 있어 보였습니다. 우리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민원실 안에는 몇 명의 시민들이 각자의 용무를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데스크에 앉아있는 경찰관은 젊은 여성이었어요. 그녀는 우리를 보고 미소를 지으며 무엇을 도와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리엔이 먼저 나서서 영어로 자신들이 중국에서 온 대학생이며 한국의 경찰 시스템에 대해 배우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그러자 여성 경찰관은 학술적 목적이냐고 물었습니다.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는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말한 후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몇 분 후 그녀는 다른 남성 경찰관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그는 30대 중반으로 보였고 친절한 인상이었어요. 김민호 순경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중국에서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무엇을 알고 싶은지 물었어요. 리엔이 다시 영어로 경찰 대학 학생이며 한국의 치안 시스템에 대해 배우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순경은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미소를 지으며 시간이 조금 있으니 간단히 이야기 나눌 수 있다며 회의실로 이동하자고 제안했어요. 회의실은 작지만 깔끔했습니다. 김순경은 물을 가져다 주며 편안히 앉으라고 했어요. 저는 준비해온 질문들을 꺼내려 했지만 갑자기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떤 질문부터 해야 할지 몰랐죠. 그러자 리엔이 먼저 한국에서는 어떻게 경찰관이 되는지 그리고 왜 경찰이 되기로 결심했는지 물었어요. 김순경은 잠시 생각하더니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특별한 계기가 있어서 경찰이 되었다고 했어요. 어렸을 때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는데 그 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중국인 음주운전자였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는 사고 이후 자신이 고아가 되어 아동보호센터로 보내졌다고 말했죠. 그의 말에 저는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혹시 중국인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러나 그의 다음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관이 단순히 사건 조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센터에 자주 찾아와 자신을 돌봐주었으며 때로는 주말에 데리고 나가 놀아주기도 했다고 했어요. 그러다 결국 그 경찰관이 자신을 입양했고 그를 통해 새로운 가족이 생겼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는 그런 경찰관을 보며 자신도 경찰이 되어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어요. 그의 이야기는 저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중국인 음주운전자로 인해 부모를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중국인인 우리에게 편견 없이 대해주고 있었어요. 게다가 한 경찰관의 인간적인 모습이 그의 인생을 바꾸었다는 사실도 놀라웠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한국 경찰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김순경은 잠시 생각하더니 경찰이 국민을 지키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니냐며 법과 질서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경찰의 역할은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의 말은 단순했지만 강력했어요. 중국에서 경찰은 주로 법과 질서를 유지하고 국가 권력을 상징하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김순경이 말하는 경찰은 사람을 보호하는 존재였죠. 리엔이 어려운 점은 없는지 묻자 김순경은 물론 많다며 때로는 위험한 상황에 처하기도 하고 시민들의 오해와 비난을 받기도 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누군가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이 큰 보람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30분 정도 더 대화를 나누었어요. 김순경은 한국 경찰의 훈련 과정과 일상 업무 그리고 지역 사회와의 협력 방식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한국 경찰이 중국 경찰과는 상당히 다른 철학과 접근 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경찰서를 나와 거리를 걷는 동안 우리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김순경의 이야기는 우리 둘 모두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특히 그가 중국인 때문에
부모를 잃었음에도 우리에게 친절하게 대해준 점이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남은 시찰 일정 동안 저는 계속해서 김순경의 말을 떠올렸어요. 시찰단은 한국의 다양한 경찰 시설과 시스템을 방문했지만 공식 일정은 항상 한국 경찰의 문제점을 찾는 데 중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단장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한국 치안의 취약점을 기록하라고 지시했죠. 하지만 제가 직접 본 한국의 모습은 달랐어요. 거리는 깨끗했고 사람들은 질서를 지켰으며 경찰은 시민들과 친근하게 소통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중국이 여전히 우월하다고 믿고 싶었지만 한국에서 직접 경험한 현실은 그런 믿음을 흔들었죠. 시찰 마지막 날 우리는 서울에서의 경험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단장은 우리 각자에게 한국 치안의 문제점에 대한 소감을 발표하라고 했어요. 학생들은 차례로 일어나 한국 경찰의 약점, 범죄 예방 시스템의 허점, 외국인에 대한 차별 등을 언급했습니다. 제 차례가 왔을 때 저는 망설였습니다. 김순경과의 대화, 밤거리에서 본 경찰의 친절한 모습, 그리고 전반적으로 안전해 보이는 서울의 분위기를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하면 시찰단의 다른 학생들과 단장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두려웠습니다. 결국 저는 타협점을 찾아 말했습니다. 한국 경찰은 시민들과 친근하게 지내려 노력하는 것 같지만 이것이 오히려 권위의 부재로 이어질 수 있으며 범죄자들이 경찰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법 집행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했어요. 이 말은 제 진심이 아니었지만 적어도 단장의 기대에 부응하는 듯했죠. 단장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리에는 저를 바라보며 실망한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는 제가 타협했다는 것을 알아챈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짐을 싸면서 리엔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진실을 알았다고 해도 우리가 중국에서 이걸 말할 수 있을까? 그의 질문에는 씁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의 질문은 저도 계속 고민하고 있던 것이었죠. 쉽지 않을 거라고, 우리가 본 것을 그대로 말하면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외국 세력에 세뇌당했다고 비난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리에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그렇다면 우리는 진실을 알면서도 침묵할 것인지 물었어요. 그의 질문은 제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지금 당장은 어쩔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본 진실을 말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고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귀국 비행기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공항 창문을 통해 한국의 하늘을 바라봤어요. 이 나라에서의 경험은 짧았지만 제 시각을 크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제 저는 모든 것을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어요. 중국 미디어에서 보도하는 외국 소식, 학교에서 가르치는 세계 정세, 심지어 정부의 공식 발표까지도 진실과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한 후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한국에서의 기억을 되새겼어요. 김순경의 따뜻한 미소, 그의 가슴 아픈 과거,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인인 우리에게 보여준 그의 친절함, 그것은 마치 다른 세계의 이야기 같았습니다. 경찰이 국민을 지키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법과 질서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보호하는 게 경찰의 역할이죠. 김순경의 말이 계속해서 제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비행기가 중국 영공에 들어서자 저는 점점 현실로 돌아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곧 베이징에 도착하면 저는 다시 익숙한 환경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곳에서는 모든 것이 통제되고 정해진 방향으로만 생각하도록 유도됩니다. 그런 환경에서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것들을 간직할 수 있을까요? 베이징 공항에 도착한 후 우리 시찰단은 곧바로 학교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시찰 보고서를 작성하는 일정이 잡혀 있었어요. 단장은 우리에게 객관적이고 철저한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했지만 그의 진짜 의도는 분명했죠. 한국 치안의 문제점을 강조하고 중국 시스템의 우월성을 보여주는 내용이어야 했습니다. 보고서 작성 첫날 우리는 소그룹으로 나뉘어 각자의 주제를 맡았어요. 저는 한국 경찰의 시민 대응 방식이라는 주제를 맡게 되었습니다. 이 주제는 제가 가장 깊이 고민했던 부분이었죠. 김순경과의 대화, 야간 순찰에서 본 경찰의 모습, 그리고 시민들과의 상호작용까지. 글을 쓰기 시작하자 저는 내적 갈등을 느꼈어요. 한국 경찰의 진짜 모습을 적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면 시찰단의 기대에 어긋날 것이었습니다. 저는 보고서 쓰는 것을 포기하겠다고 얘기했어요. 단장은 의아한 눈빛으로 이것만 쓰면 학점과 장학금이 보장되어 있는데 뭐 하는 거냐고 말했죠. 저는 도저히 쓸 내용이 없다며 몸이 안 좋아서 가고 싶다고 얘기하며 그곳을 벗어났어요. 한국에 대한 거짓 내용을 더 이상은 쓸 자신이 없겠더라고요. 그렇다고 솔직한 제 심경을 쓸 용기도 나지 않았어요. 앞으로 제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지 고민을 많이 해봐야겠지만 분명한 건 더 이상 중국이 만들어낸 가짜 이미지에 속지 않아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오늘 사연의 주인공이 한국으로 귀화하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사연에 대해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